어젯밤 설거지기 안에 접시를 넣고 있는 제 눈을 남편 민호가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내 집에서 손님처럼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날 진짜 사랑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챙기는 거 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접시를 들고 있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3개월 동안 집안에서 몸이 부서져라 모든 걸 도맡아 해온 아내에게 남편이 할 말이 이거라고요. 제 엄마 영희는 사기암입니다. 네, 말기예요. 67살이고 작년 10월쯤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시설 같은 곳에서 혼자 죽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집, 민호랑 제가 5년 전에 같이 사서 여기서 8살 딸 아라랑 6살 아들 준우를 키우고 있는 집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이 깨기 전 엄마 아침 돌봄부터 시작해서 아라, 준우 학교 갈 준비시키고 온 가족 아침 챙기고 주 2회 병원 진료 데려가고 약은 수십 가지인데 시간 맞춰 챙겨 드려야 하고 아이들 학교시키고 저녁 해 먹이고 숙제 봐주고 엄마 저녁 돌보고 잠자리 정리하고 빨래, 청소, 장보기 그 와중에 의료 기록 타이핑하는 파트타임 재택근무까지 한마디로 제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민호는요? 평범한 9시, 5시 회계직으로 일하고 집에 와서는 같은 집에 존재해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가 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물었어요. 내 집에서 손님처럼 산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왕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민호는 그게 바로 문제야 라고 말했어요. 넌 모두를 위해서는 다 해주면서 정작 난 아무도 아닌 존재 취급이야.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못 받고 있다는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그제야 그는 몇 달째 데이트도 못했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힘들다는 얘기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힘들기 때문이야. 죽어가는 내 엄마를 돌보고 있고 애 둘 키우고 있고 집안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걸 다 떠안고 있으니까. 그러자 민호는 그게 힘든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언제까지나 사는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언제까지나 사는 거 아니야. 여기서 돌아가실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딱 3개월이었어. 그랬더니 민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에겐 이 3개월이 3년 같아. 아내가 이제 날 눈도 안 마주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너무 어이없고 너무 지쳐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웃음이요. 당신 지금 죽어가는 내 엄마랑 엄마가 필요한 애 둘이랑 질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는 질투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 결혼 생활에서 혼자인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으려 했고 저는 설거지 물에 팔이 잠겨 있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손을 부리쳤습니다. 우리 이 문제 진지하게 얘기해야겠다. 그 말에 저는 말했어요. 좋아, 얘기해보자. 그러자 민호가 내놓은 제안은 이랬어요. 장모님을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로 보내야 할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우리 결혼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기껏해야 서너 개월 남았대. 그마저도 운이 좋으면 엄마는 가족 곁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민호는 장모님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결혼이 먼저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결혼 말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이 결혼에서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인 것 같은데. 그는 바로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나 풀타임으로 일하고 돈도 대부분 내가 버는데. 그래서 말했어요. 나도 일해. 그리고 집안일, 육아, 엄마 돌봄, 나머지 전부는 누가 하는데? 그러자 그는 자기 일은 스트레스가 많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반겨주는 아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집에는 스트레스에 쩔어있는 간병인만 있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진짜로 폭발한 건, 내가 당신을 겨우 대하는 건 당신이
소파에 앉아 스포츠 중계 보면서 나더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동안 나는 세 사람 목숨을 지키고 아이 둘을 돌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안 웃어준다가 제일 큰 고민이야. 그는 넌 나를 악역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난 그냥 우리 결혼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죽어가는 내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면 우리 결혼이 지켜진다고 진짜로 믿는 거야? 그는 말했어요. 그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저는 말했죠. 그 경계가 바로 이거야. 엄마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계실 거고 당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가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야. 민호는 마치 제가 뺨이라도 때린 사람을 보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지금 거기까지 온 거야? 나보고 그냥 참고 살든가 아니면 나가라는 거야? 그래, 지금 우리는 그 지점에 와 있어. 내 엄마는 죽어가고 있고 나는 엄마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남편이랑 싸우는데 단 1초도 더 쓰고 싶지 않아. 민호는 말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15분 뒤 베개랑 이불을 들고 내려오더니 게스트룸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 정신 차릴 때까지 손도 대지 말래요. 그래서 말했어요. 좋을 대로 해. 나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그 일이 화요일에 있었고 지금은 일요일입니다. 그는 여전히 게스트룸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일은 더 나빠졌어요. 수요일 아침 제가 엄마를 깨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보통 7시 반쯤 나가는 민호차가 6시에 이미 없었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문자도 없었어요. 그날 밤 9시쯤에야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을 엄마랑 TV 보며 보내고 있을 때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위층 게스트룸으로 올라가 문을 닫더군요. 목요일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어요. 우리 이렇게는 안 되지 않나?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얘기할 게 없다고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묻자 그는 역시나 그 말이었습니다. 나 말고 모두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간신히 묶어두고 있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지. 당신을 일부러 제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진짜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우리 결혼부터 챙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가 말하길 엄마를 위한 다른 돌봄 옵션을 찾아야지.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집의 현실이야. 엄마에게 남은 시간 동안은 이게 우리의 정상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건 이 현실이야. 민호는 웃었습니다. 정말 비웃듯이요. 넌 지금 상황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고 있어. 지금 모습은 지속 가능한 게 아니야. 항상 너는 지쳐 있고 아이들에게도 짜증만 내고 결혼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지쳐 보이는 건 실제로 지쳐 있기 때문이야. 당신이 삐져서 방에 들어가 앉아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돕기 시작하면 나도 당신 챙길 여력이 조금은 생길지 몰라. 그는 말했어요. 나도 돕고 있어. 지난주에 준호 축구 연습도 내가 데려다 줬잖아. 저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축구 연습 한 번 데려다 준 게 자기 기준의 도움이었나 봐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는 완전 진지하다고 했어요. 난 내 욕구가 있다고 말하는 건데 내가 계속 그걸 죄책감으로 몰아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욕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정서적 필요, 스킨십, 아내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욕구.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은 죽어가는 내 엄마랑 아직 어른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야. 그는 말했어요. 그럼 난 어디에 있어? 그래서 답했죠. 당신은 성인 남자야. 몇 달 동안은 스스로를 챙길 수 있어. 그는 그게 결혼이냐고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호는 밥을 준비하는 제 곁으로 내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생각을 좀 해봤어. 남자가 생각을 해봤다고 말할 때 기분 좋은 말이 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속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가 말하길 넌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넌 결정을 해야 해. 결정? 뭐에 대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날 택할지 아니면 장모님이랑의 이 상황을 택할지. 주걱을 떨어뜨렸어요. 지금 진지하게 나한테 남편이랑 죽어가는 엄마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는 말했어요. 완전 진심이야. 장모님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나도 내 길을 정해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럼 지금 나보고 당신이랑 헤어지라는 소리야? 그는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줄 남편이야. 나한테 조건을 거는 남자가 아니라. 그는 말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나도 너를 위해 버텼어.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게스트룸이고 집에 와도 아내에게 남처럼 대접받는 자리야. 그래서 말했죠. 게스트룸은 내가 고른 거야. 내가 보낸 적 없어. 그는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우울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같이 자는 여자가 이제는 겨우 참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을 겨우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떠안느라 지친 거야. 그는 말했어요. 그게 바로 내 말이야. 넌 다른 사람 챙기느라 날 챙길 여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그의 대답은 역시나 예전의 아내였습니다. 자기가 집에 오면 웃어주고 농담에 같이 웃고 보고 싶어 한다는 표시를 하고 반겨주는 아내요. 저는 말했어요. 그 여자는 사라진 게 아니야. 그냥 3달 동안 잠 못 자고 끊임없이 간병하고 스트레스에 눌린 층 사이에 깊게 묻혀 있는 거야. 그는 말했어요. 그럼 그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때가 온 거지. 어떻게? 묻자 그는 또다시 엄마를 위한 다른 돌봄 옵션을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부엌 풍경을 다시 바라봤어요. 곧 조용하고 쾌적한 사무실로 떠날 사람과 또 하루 종일 약시간 재고 병원 오가고 아이 둘 챙기고 집안까지 정리해야 할 제가 서 있는 그 부엌.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그건 안 돼. 엄마는 여기 계실 거야. 그는 말했어요.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결혼보다 이걸 택했으니까. 저는 말했어요. 나는 결혼보다 다른 걸 택한 게 아니야. 죽어가는 엄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그걸 이해 못하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는 당신이 어디서 자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지. 그는 인사도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날 밤도 토요일 아침도 민호는 필요할 때만 잠깐 집에 나타났다가 하루 종일 어디론가 나가 있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어요. 토요일 밤 11시에야 집에 들어왔고 저는 하루 종일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걱정하며 잠도 못 잤어요. 어디 있었어? 15시간이나 연락이 안 되는데. 그의 답은 친구랑 있었어 였습니다. 어떤 친구? 라고 묻자 그게 중요한가? 라고 되묻더군요. 중요하지. 남편이 하루 종일 어디 있었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지난 3개월 동안 간병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사라져 있잖아. 이제 우린 서로 비긴 거지. 이쯤 되면 같은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사라져 있었다는 건 엄마를 돌보느라 나 자신을 내버려 둔 시간이고 그의 사라짐은 책임을 피하려 집을 떠난 시간이죠. 일요일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민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작은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 큰 캐리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네 집에 당분간 있을 거야. 얼마나? 내가 뭘 원하는지 결정할 때까지. 저는 말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엄마가
남은 시간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그는 말했어요. 바로 그거야. 넌 항상 나랑 엄마 얘기뿐이야.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 당신은 뭘 원해? 그는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선택해주는 아내, 이 상황보다 나를 택해주는 사람. 저는 말했어요. 이건 상황이 아니야. 내 엄마야. 그는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내 대답을 알겠네.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뒤따라가 아이들 방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민호는 아라와 준우를 깨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어디가? 라고 물었고 그는 민수 삼촌 집에 조금만 있다가 올 거야. 금방 다시 볼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아라는 물었어요. 엄마랑 아빠 싸운 거야?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른들은 가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렇게 그는 일요일 아침 8시에 문을 나섰어요. 둘도 모르게 한 집, 한 가족 흔들어 놓고요. 그 뒤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는 페이스북을 열어봤고 민호 상태 메시지가 기혼에서 싱글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별거도 이혼도 합의한 적 없고 공식적인 외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요. 제 언니 지유는 그걸 보고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친구 소라도 무슨 일이냐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시어머니 선영도 전화해서 왜 자기 아들이 아내가 자기 가족 편만 든다고 하고 다니냐고 물었어요. 제 핸드폰에는 둘이 헤어졌냐는 문자가 수십 통 쌓였고 민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대로 얘기해야 해. 라는 메시지를 남겼더니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넌 내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했어. 지금 일요일 밤입니다. 엄마 약을 드리고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개켜놓은 그 시간이에요. 죽어가는 엄마는 방에서 괜찮냐고 묻고 아이 둘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고 있고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나간 뒤 SNS에서 자료를 되찾았다는 축하를 받고 있어요. 시누이 지윤이 저녁에 들러 제 옆에 앉아 엉엉 우는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민호는 진짜 너무 이기적이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같이 지지해줘도 모자랄 판에. 엄마는 제 우는 소리를 듣고 본인 탓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망치고 있는 건가 보다.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말하고도 마음이 미어졌어요. 남편은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족에게만 집착하고 남편을 버렸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다. 그렇게요. 저는 어쩌면 지금 결혼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몇 주, 몇 달을 남편 눈치 보느라 엄마를 혼자 두는 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아이들 도시락 준비하고 준우에게 밥 먹으라고 하던 중이었어요. 차 소리가 들려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호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주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밤새 3시간도 못 자서 눈도 퉁퉁 부어 있었고 마음은 이미 한계까지 와 있었죠.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아빠 라며 뛰어가 안겼고 저는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다 말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 집을 나간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부엌에는 둘만 남게 되었어요. 여기 왜 왔어? 출근 전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말했어요. 이틀 동안 얘기할 시간 많았어. 대신 SNS 상태 바꾸고 내 전화는 무시했지.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이제야 냉정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면서요. 가족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이성적으로 얘기하자고? 제 말에 그는 난 아무도 버린 적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네 집이
차로 10분 거리인데 그게 버린 거냐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캐리어 끌고 나가서 싱글이라고 세상에 선언한 게 그럼 버린 게 아니야? 민호는 식탁 의자에 앉았고 저는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결혼에 대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역시나 그 말이었습니다. 넌 뭐가 중요한지 완전히 잃어버렸어.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항상 스트레스만 받고 나한테도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저는 말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집중 못한다고? 누가 매일 아침 아이들 깨워서 준비시키고, 누가 밥 차려주고, 누가 숙제 봐주고, 누가 놀아주는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는 그게 아니고 질 좋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는 건 맞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가 죽어가는 걸 눈앞에서 매일 보는 사람한테 마음이 온전히 여기 있기를 바라는 건 솔직히 욕심이야. 나도 사람이야. 그러자 그가 덧붙인 말이 또 한 번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어요. 바로 그거야. 이 집에서는 이제 모든 게 장모님 위기뿐이야. 당연하지.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유 사와야 한다는 얘기가 우선순위겠어? 그는 말했어요. 장모님이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되어버린 거야. 나는 항상 둘째, 셋째, 넷째야.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당신을 네 번째로 만들었는데? 그는 하나씩 꼽기 시작했어요. 몇 달째 데이트를 안 했다는 것, 집에 오면 제가 그의 하루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는다는 것, 그가 퇴근에 들어올 때도 제 얼굴이 반갑지 않아 보인다는 것, 밤에 함께 드라마를 볼 힘조차 없다는 것, 우리가 장모님, 애들 말고 다른 외길을 한 게 작년 11월이 마지막이라는 말까지 저는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로 에너지가 없어서 그랬다. 근데 당신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해주려면 당신이 조금만 도와준다 해도 나한테 남는 에너지가 분명히 생길 거야. 그는 자기는 점수 매기는 거 아니라고 그냥 결혼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꺼낸 말이 진짜 분노 포인트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친구들, 형, 엄마랑도 다 리기해봤어. 다들 말하더라. 내가 지금 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결혼과 내 자신까지 다 희생하면서 결국 결과는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매달리고 있다고. 저는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어차피 죽을 엄마인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야? 그는 바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계시든 결과는 똑같이 올 거고 적어도 시설에 계시면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너는 이제 진짜 가족께 집중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였죠.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가 내 진짜 가족이야. 그는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가족은 나랑 애들. 저는 말했어요. 내 엄마도 내 직계 가족이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남은 시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계실지는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야. 민호는 장모님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어떤 대가? 우리 결혼. 그는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버티지 못할 거야. 그게 협박이야. 아니, 현실 점검이지. 그때 아라가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오며 아빠, 아침 먹을 거야?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아라를 보더니 오늘은 아빠가 회사에 늦게 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여전히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아직 있어? 우리 얘기 안 끝났잖아. 엄마 약 챙겨드려야 돼. 그러자 그는 말했어요. 장모님은 5분 기다려도 돼. 저는 엄마 방부터 갔어요. 엄마는 누워 계시다가 물었습니다. 민호랑 괜찮아? 저는 요즘 좀 티격태격하긴 하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내가 너희 사이에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절대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고 나는 엄마를 사랑해. 지금 모든 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은 쓸어내리고 있었죠. 부엌으로 돌아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뭘 더 얘기하고 싶어? 그는 말했습니다. 타협안을 내고 싶어. 어떤 타협?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올게. 대신 넌 엄마를 위한 다른 돌봄 옵션을 찾는 거야. 저는 말했어요. 그 다른 옵션이라는 게 결국 시설이잖아.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아. 이제는 엄마가 원하는 것보다 현실이 더 중요할 때일지도 몰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진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자기 입으로 뭔 말 하는지 알고는 있어? 그냥 현실적인 사람인 척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엄마 뜻보다 우리 결혼이 우선이니 엄마 뜻은 더는 고려하지 말자는 거야. 그는 말했어요. 누군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넌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는 상황을 감정 없이 보라는 게 말이 돼. 나 사람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야. 엄마는 여기 계실 거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모실 거야. 그건 변경되지 않아. 이게 최종 결정이야. 민호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결정 내릴게. 섣불리 돌아와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 난 민수 집에 있을게. 내가 이성적이 될 때까지. 저는 물었어요. 이성적이라는 게 뭔데?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 죽게 되어 있는 사람보다 당장 나랑 애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 그 말을 듣고 저는 말했어요. 죽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건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야. 정 그런 가치관이라면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 없다. 그에게 나가 달라고 했고 민호는 차키를 들고 말했어요. 그래, 나갈게. 하지만 이 외기는 끝난 게 아니야. 지금 하는 선택,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저는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건 하나야. 엄마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엄마가 괜찮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약을 챙겨드렸어요. 며칠 뒤 언니 지윤이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저는 결국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지윤이는 말했어요.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고 윤리 문제야. 언니 남편은 지금 감정적으로 언니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 죽어가는 엄마를 두고 나 아니면 엄마냐라고 묻는 건 정말 잔인한 얼터메이텀이야. 시어머니 선영도 전화해 왔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너희 둘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내 입장을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 입장은 딱 하나예요. 죽어가는 엄마를 돌보고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나갔다. 선영은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하면서도 결혼은 서로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뭘 더 희생해야 하는데요? 잠도 희생했고 마음의 평화도 희생했고 이제는 결혼까지 희생해야 해요. 그녀는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타협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묻자 그녀가 제시한 타협은 역시나 시설 혹은 외부 간병인이었어요. 엄마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제 가족이에요. 자꾸 남편, 아이들만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선영은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너무 완고하다. 조심하지 않으면 남편을 잃을 거야. 만약 남편이 죽어가는 엄마 때문에 널 떠난다면 그 남편
굳이 붙잡을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언젠가 이 말을 후회할 거다 라고 했고 저는 말했어요. 언젠간 이 모든 날들을 돌아보겠죠. 근데 엄마 곁에 있어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이제 개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지막 구간이죠.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와중에도 민호는 우리 얘기하자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가 말하는 정리는 항상 같은 대답으로 흘러갔습니다. 엄마를 위한 다른 돌봄, 시설,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갈 때가 되었잖아. 그게 좀 더 빨라지든 집이든 시설이든 결과는 똑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장례식은 3주 전에 치렀습니다. 엄마는 평온하게 잠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민호는 장례식장에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저 사이에 앉으려 했고 중간중간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모두 뿌리쳤어요. 언니 지은 집에서 치른 조문 자리에서 민호는 저를 한 구석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일도 정리됐으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얘기해야지.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여러 달 동안 자기 외로움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던 사람, 나냐, 엄마냐를 묻고 캐리어를 싸들고 집을 나간 뒤 SNS에 다시 자류다라고 올리던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함께 나아가는 건 없어.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너 슬픔에 휩쓸려 있어. 이런 상태에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돼. 저는 말했어요. 난 지금 슬픔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야.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어. 그걸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나도 힘들어서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고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당신 사랑은 어디 있었어? 대답할 수 없던 그를 두고 저는 말했어요.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 해도 그건 너무 늦었어.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던 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였어. 민호는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실수를 한다. 결혼은 용서로 이어나가는 거다. 저는 말했어요. 어떤 실수는 너무 크고 너무 심각해서 용서의 범위를 벗어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민호는 몇 번 더 집에 짐 가지러 오겠다며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상담도 받고 있다. 이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어요. 상담사에게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도 말했어? 엄마가 잘못 선택해서 집이 이렇게 됐다고 했다는 것도? 그는 그건 조작이 아니다. 솔직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 솔직함 그대로 간직하고 이제 나가죠. 지금 민호는 민수 집에 머물고 있고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과 방문 일정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대화할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저는 예전의 제가 더는 아니라는 걸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선영은 여전히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매정하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지난주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적응하는 중이에요. 아빠를 보고 싶어 하긴 하지만 이젠 매일 밤 울지는 않아요. 아라는 물었어요. 아빠가 다시 집에 올까? 저는 말했어요. 아마 같이 살지는 않게 될 거야. 그래도 아빠가 너랑 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라는 말했어요. 가끔은 어른들이 고칠 수 없는 걸 그냥 놓아야 할 때도 있지. 엄마가 없는 집은 텅 빈 느낌이지만 동시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요합니다.
싸움도 없고 게스트룸 문이 쾅 닫히는 소리도 없고 저와 아이들이 새 일상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제 나이 34, 아이 둘, 그리고 끝나가는 결혼 생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죽어가는 엄마를 돌보는 걸 남편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도 이상하게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저는 엄마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유와 피해자 서사를 가져가면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킨 선택과 아이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할 때 제가 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게요.